오늘 한국 선급에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을 대표하는 7개 기관과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의 상생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약식은 국내 조선해양산업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 맥넷의 상호간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임에 의미 있지만 단순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해양산업 전체의 공익을 위한 협력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공동 MOU 체결로 산업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이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이라든지 운영회의 같은 위원회 회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맥넷 여기 협의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P&I 클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맥넷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산업계에 또 발전을 위해서 진일보한 그런 플랫폼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이번 맥넷의 MOU를 체결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고유 기술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 한국회사법학회 회원 전체 대표에서 격려와 함께 저희들도 분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 루트를 보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67%에 가까운 그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나 인천 네트워크에 의해서만 지금 해외 개척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64%에 가까운 그 해외 바이어가 제품이나 기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현안을 보면 전혀 거의 100개 중에 거의 99%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러한 구글에 대한 어떤 노출이라든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 정보 검색이라는 게 그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정보 검색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필요한 각계각층의 웹사이트부터 구조 개선이 다 필요한데, 이런 알고리즘의 이해 없이 그냥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가까워 있는 그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는요, 모든 게 디지털화 될 겁니다. 이거에 대안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도달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더 이상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하고자 찾아다니지 말고 내 제품을 스스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해서 그 어떤 제품이나 기술적인 문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이 일어났을 때 계약 성사율이 30%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해양 플랜트 및 조선기자재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마크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크라인은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이고요. 저 플랫폼이 거의 10년 넘게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술 정보, 제품 정보를 집약한 사이트입니다. 저 마크라인에 이제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내 정보를 실어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찾아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맥넷이 앞으로 가야 할 어떤 플랫폼의 방향이 저런 마크라인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맥넷의 운영은 향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GDM 전략과 마케팅 기반에 대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한국 성급에서 충분한 그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마케팅은 자석처럼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바이어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맥넷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자석처럼 끌어들여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바이어에 대한 하나하나 섹션을 나누고 잠재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마케팅에 대한 워크플로우고요. 개별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허브 포털이라는 건 맥넷입니다. 맥넷을 통해서 CRM 기반의 어떤 운영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체 해양 플랜트 및 그 해양 레저, 조선 기자재가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맥락의 어떤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맺은 말로서 제가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미래는 디지털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 나라만 아직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제가 발표 때마다 정말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향후 5년, 아니 3년, 5년, 10년 안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시장은 중국, 미국, 유럽권에서 잠식할 겁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유관기관들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그 폭넓게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클러스터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지역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라고 하는 공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트가 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그 산업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클러스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자기들은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해운 업체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박용기기 업체라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그런 그들에 대한 상품 개발이라든지 기술 개발, 수송 효율, 그리고 조달 효율 이런 전체적인 최적화를 이루면서 선진국에서 조선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이 갖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일본이 계속 조선 국가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클러스터라는 이 개념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러스터의 효과가 지역의 우위성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산업의 역동성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 횡단적인 과제,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과제를 에 대한 간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이미 우리가 탁월한 조사기관 및 인재에서 우리가 KMI라든지 하는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 조사기관 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KR과 같은 세계 수준의 어떤 이런 해운 조선 관련된 연구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한국해양대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국제 수준의 인재 양성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부산항이라든지 또 이런 세계 수준의 인프라도 있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대기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부산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명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조선 정책의 일원화, 그다음 해운 산업 내 공생관계 구축, 그리고 회사 클러스터의 주체가 되는 드라이버의 발굴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회사 산업의 지역 경제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회사 클러스터를 통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특색 있게 만들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양 산업의 역할의 그 중요성을 부산시가 인식을 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중장기적인 조선과 관련된 R&D 정책을 좀 재구축하고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언입니다. 외항 해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키 이슈는 이 경영 환경 개선하는 데 제일 첫 번째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될 글로벌 환경 규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부담만 가지고 갈 것이냐, 또 아니면 리더 그룹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쪽에서 초점을 둬가지고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연육연도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로가 폐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민 운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료 할증료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타 교통수단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적으로는 연안여객선이 우리 철도나 항공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비스 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업계와 저희 조합이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선 분야입니다. 선박 현대화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금융 파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보전 사업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70여 척이 건조가 됐습니다. 이 2차 보전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개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기점으로 해서 해수부 쪽에서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쪽에 발주가 됐고, 미래부 쪽에서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지금 울산 쪽에 그 현대중공업이나 몇 개 업체들이 1,000억 이상의 정부 지원 과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산업부에서도 스마트십을 주제로 해서 예타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대상선에서도 대우조선에다가 5척 정도의 VLCC를 발주했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배들에 대해서 관련 그런 배들을 어떤 플랫폼으로 삼아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적용 기술들을 칼질을 해서 그 차 세대에 어떤 선박들이 도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빅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런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많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좀 시각을 돌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주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 국내 조선산업은 저희가 어떤 해외 여파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해외의 어떤 시장폭을 좀 넓혀보자라는 데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마케팅 사업, 그리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를 제가 구분하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강공선 지금 발주, 유동성 문제, 그리고 또 저희 기업들도 고용 유지 문제를 많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자체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요. 앞서 말씀이 있었지 그 에코 선박이나 IMO 규제에 따른 저희 기자 접기 파장 부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슈로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제가 그 림스랑 진행했던 그 사업 중에, 추경 사업 중에 선박 설계 전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체 구축을 좀 해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10카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한 카피당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간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가 구조를 좀 더 경쟁력을 갖춰서 해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주로 이제 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이랑 그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시험 인증 지원 사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좀 그 기반 구축 사업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사업이 지금 한 4차년도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작년에 시작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전북 지역본부에서 기반 구축 사업을 하나 수주를 해서 이제 좀 진행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인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업이 원체 또 힘들다 보니까 그 시험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선 산업이 위기이다 보니까 특히 기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 추경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서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는 그 예산들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고요. 기자재 기업들에게 조선 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들도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파트를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하고 맞물려 성장 파트를 두 가지로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가는 그 로컬 문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세 가지로 좀 꼽고 있는데 하나는 로컬 문제 풀어내는 방법 중에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게 한 회사에서 여러 제품을 소위 조선용과 육상용과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업종을 전환하는 그리고 이 정부 사이드에서도 업종을 전환하는 거를 요새는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기자재 업체들이 막연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소위 팔 수 있는 시장을 좀 넓혀보자는 건데 그 넓혀보자는 게 해외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직접 가서 뭐 전시회에서 발로 뛰어서 노가다에서 네트워크 구축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판로를 많이 개척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 하드웨어적인 건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내 사업으로 이어간다는 거는 롱텀입니다. 그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끼리도 네트워크 여기 구축 클러스터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어떤 그 가장 목표로 하는 어떤 지향점에 대고 뭉쳐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건 파는 것도 그런 거하고 똑같고 마케팅도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이 중소기자재 업체들이 그거를 해결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싱가포르하고 상해에다가 지사라는 명목하에 저희 조그맣게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를 지원하는 툴을 일단 마련해 놨고요. 환경 규제로 인한 그러니까 기자재 기술 리더가 돼서 고급 판매품을 좀 늘려보자는 건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관련 기관들끼리 논의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좀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십이라 하면은 앞서 말씀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십. 그런 이제 산업의 재구성 차원에서 그 미래형 선박 산업의 모델을 수립하자는 그런 이제 전략 방향을 그 답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런 그 이슈만을 키워드만을 반영했고요.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다만 이제 단기적 지원 정책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한국 조선과 해운을 먹여 살렸던 주력 선종이 없어졌다. 그래서 기존에 돈을 벌어주던 선종이 없어지고 해양 플랜트 부실하고 실증화나 그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기존의 R&D 성과가 진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실증화나 그 핵심 검증 체계,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그 산업으로 접근하는 사업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조선과 해운이 상생하는 그래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뭐 민간 주도형의 산업 시장을 좀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해결 방안은 조선 해운이 이런 이제 사업 모델로 구축을 한다. 그래서 조선 산업이 지금 규모가 2011년 1,000억 불에서 400억 불로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김성현 차장님이 분석해 준 게 현대중공업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 매출 분기 10조 원을 제가 소형 선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소형 선박 매출액이 16년 회원사 기준으로 4,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기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산업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산업 생태계로는 이런 다운된 600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까 해양레저 네트워크도 오늘 MOU를 하셨고 그런 해양레저 산업이나 함정 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이런 것들 모아보면은 600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 3월 2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운거래 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법이 6개월
이후에 본회의 통과되고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관계로 해운거래정보센터가 이 해운 거래 지원 체계 사업에 대한 정부 사업의 을 수행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 지정이 될 독립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해상 운임 지수 개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벌크 지수는 2013년에 개발을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완료를 하고 금년에 최종 검증을 거쳐 가지고 금년 약 10월 전후에서는 저희가 벌크 지수에 대해서는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 지수하고 선박 가격에 대한 지수는 모델링이 끝이 난 상태고 내년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케미컬 탱커에 대한 지수 부분을 탱커 지수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해서 후년경 이렇게 공표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벌크 컨테이너 탱커에 대한 지수와 함께 선박 가격에 대해서 신조선과 중고선 그리고 해체선을 포함한 선박 가격에 대한 것들을 망라를 하게 되어지면은 해운과 조선에 대한 지수를 전체적으로 릴리즈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현황을 간략하게 한 3개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KR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게 매년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그다음에 기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데 15차 버전이 4월 1일부로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는 USB로도 되고 뭐 웹 버전, 그다음에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기능을 향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이내비게이션 기반 구축 연구 개발 사업에 주관 기관으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가 그 ICT 센터의 내부에 이내비게이션 특별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저 과제를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EU MRV 검증 기관으로 국내 기관은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그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 5월달에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워킹그룹 IMP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그런 비전이나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좀 묶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그 회사 클러스터 정책이 지금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회사 산업 그 자체의 패러다임이 우리는 자꾸 그 어떤 현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제대로 클러스터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운, 조선, 항만 그리고 지역을 아우르는 분야 횡단적인 회사 정책을 재건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해운 그 회사 해양 금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물론 선주협회가 이야기하는 선박금융공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좀 그 생태계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전체 산업을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테면은 BWMS나 뭐 LNG 퓨얼이나 이런 그 규제 대응되는 기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클러스터화해서 이를테면 부산 인근의 어떤 기자재 산업과 융합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 뭐 별 그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뭐 절감하고 계실 것이고 좀 어떤 통합된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맥넷에서 무엇을 더 어젠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차별점이냐. 그 지방의 어떤 그 산업 생태계, 상생 협력 구조를 사실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쪽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관점을 조금 이 지역에 특화시킨 쪽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해양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아마 이제 올해 그 우안부두 쪽에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부산 쪽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해양 관련 산업 업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극지타운 조성은 이제 아직 뭐 그 제2세빙선 그 북극 쪽에 관련된 제2세빙선이 아직 예타가 통과가 안 됐지만 그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뭐 저 용호동 그쪽에다가 부산시에서 그 제2극지연구소 분원하고 그와 관련된 극지 관련 산업 R&D랑 산업체를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킹그룹 세이프티에서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제도적인가, 규정적인가, 법률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킹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풋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첫 단계고, 다음은 그것이 완성되고 그게 특히 IMO나 이런 걸 중심으로 완성됐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그 대상 항목이 안전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선박, 뭐 스마트십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오토메이션화된 십, 무인화 선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EU나 각종 그 큰 업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소위 무인 선박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 법률적 장치들, 안전적 규정에 대한 장치, 환경 규정에 대한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현재 계획을 짜고 있고요. 해운선사 한 150개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63개 한 40%가 고위험군입니다. 고위험군이나 하면 뭐 자본 잠식되거나 안 그러면 보채비율 1000% 이상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금융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그게 한 60%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희망이 있는 게 그래도 1,500원 이상 중소선사들 보면요, 최근에는 부도율도 거의 없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해운선사 전체의 금융 지원이 아닌 조금 더 부분별로 잘 된 애들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별할 수 있는 한 정책 방향을 좀 연구를 해볼까 하고요. 이제 친환경 선박, 이제 에코 선박,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런 복합 소재라는 거를 이제 선체에 적용하고 여러 가지의 의정품에 적용해서 이제 그린십, 에코십을 좀 기술을 높일 수 있는 그것에 관련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컴포짓을 적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가, 우선순위가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도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이제 그 컴포짓의 이제 기술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부적인 내부 방안을 정립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대형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해가지고 각자 다들 특성 있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지금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적인 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컴포지트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연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운이나 다른 분야의 의견이나 이런 거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더 개발하거나 실질적으로 프랙티컬리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하여튼 우리가 차별화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가 나온 얘기죠.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해서 중소 선박에서 조금 작은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보면 좋지 않겠냐. 바다에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를 할 거냐, 이 부분에 중점을 저는 워킹그룹 마스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군에서 전력적으로 어떤 해군 정책이 전력적으로 해양 산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전력 정책이 정해지면 해군의 해양 전력 정책에 대한 어떤 보고서, 이게 정부에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목적을 사실 갖고 있기는 있는데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